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리 인상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 공매도 재개가 됐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제로금리 유지될 것이라는 거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나스닥에도 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자네 옐런 재무장관이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요.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인상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경고로 읽혀지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7%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51년 이후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장 내일이죠. 4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4월 달이 그 91만 명을 상회했는데요. 이것을 상회했을 경우 또한 실업률이 다시 5%대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연준도 이제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소 거친 주가 조정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면은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투자됐던 미국 자금의 환류가 시작이 되는데요. 소위 이야기하는 금융시장의 그 패닉을 일으키는 발작이죠. 페이퍼 탄드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미국의 그 세 번 금리 인상 국면을 보면요. 1994년 그리고 1999년, 2004년이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보다도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금리 인상 기간 국면을 보면요. 미국 증시가 9.7% 하락한 반면에 신흥국은 조금 더 웃도는 10.2%, 우리나라는 미국의 두 배인 19.3%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거친 주가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정상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정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2005년의 절반 가까이로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내놓은 절감 목표치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본, EU,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아주 진전된 목표치를 내놨는데요. 일본은 2013년 대비해서 26%를 46%로 무려 20%포인트나 끌어올렸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2005년 대비 30%를 36%로 올렸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1990년 대비 최소 55%를 감소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국이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만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기후 변화를 주도하면서 아무래도 그 자신들과 관련해서 다른 블록을 쌓는 거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동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고 온실가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온실가스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라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석탄 발전이라든지 자동차 배출 쪽에서 크게 발생을 합니다.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비중이 한 85%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한 15% 되는데요. 특히 메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라든지 그리고 양이나 염소처럼 이런 채식 동물들이 배출하는 가스가 하루에 600리터 소형차 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하고 비슷하다고 하고요. 또는 의료용 마취제라든지 커피나 빵을
먹을 때 생크림 넣는데 이때 휘핑크림에도 이산화질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층권 오존을 파괴시키는 프리온가스죠. 공주용 냉매제도 포함되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에 쓰는 세정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부담할 금액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는 세계 9위 정도 되는데요. 중국에 비해서는 17분의 1,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는 9분의 1, 일본에 비해서는 2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가전용 냉매제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세정제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하지만 또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가축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공장들도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출량을 제로화하거나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80억 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지구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산림 녹화라든지 해주를 통한 광합성을 늘려서 대기 중에 CO2를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최선책이긴 하지만 산림에 의한 광합성이라든지 김, 다시마 같은 해상의 양식장 면적을 늘려서 해초에 의한 CO2 흡수량을 늘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구 증가 때문에 산림 훼손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오염을 이유로 인해서 해상의 양식장 면적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빠른 성장을 할수록 광물 자원은 더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보다도 CO2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와 비례해서 아무래도 경제적 피해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 CO2를 흡수하게 해서 천천히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온실가스를 좀 감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 아니면은 조금 더 획기적으로 어떻게 CO2 배출량을 좀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를 흡수하는 콘크리트가 지금 발견이 됐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건물을 짓거나 또 인프라 시설에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CO2를 흡수하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마 최대 수요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CO2를 원료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라든지 DVD 그리고 단열재, 의류, 화장품 용기 쪽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카본 리사이클 기술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가축에 의한 메탄가스가 온실화의 주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오 연료에 사용돼서 배출되는 CO2를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해서 땅 속에 저장하는 기술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앞서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에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카본 리사이클과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서 매립한다 이런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제로화 시켜야 되는 방법인데 세계 각국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친환경 사업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석탄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석유 발전을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소 에너지, 자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수소와 관련된 그 에너지 수요는 최종 수요의 한 20%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수소 사용량이 연간 1억 1,500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2050년까지는 8억 톤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각국이 그린 수소 자동차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소 자동차와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 수소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영하 253도씨에서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인프라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SK 그 에너지 같은 경우가 가장 기술력이 좀 뛰어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철강이나 시멘트, 운송 사업이 아무래도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들 쪽과 관련된 탈탄소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5조 달러가 투자가 되고요. 연간으로는 8천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수소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궁금한 게 이 전기차 시장에는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는 뉴스가 좀 뜸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제로화되는 10년 뒤에는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지 연료전지 자동차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지비가 거의 들질 않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파워 엔진이 지금 개발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발전 전용 엔진에다 모터까지 포함시키는데 아무래도 AI까지 가미한다면은 상당히 경제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라서 커브길도 스피디하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30년대가 되면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인 6G가 보급이 되는데요. 자율주행과 전기차만큼 궁합이 좋은 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는 신차 판매 9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커다란 그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상용화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친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화력 발전 비중이 앞으로는 크게 낮아지게 되고요.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암모니아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대형화, 또 내구성을 높여야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형 베어링을 만드는 기업들에 좀 뛰어들고 있고요. 또 계측기라든지 탄소 섬유로 그 만든 브레이드가 됐을 경우에는 아주 경량화를 혁신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중량이 그동안의 약점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주행 거리를 한 번 충전에 1000km까지 늘리는 이런 연구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 탄소 섬유 그리고 배터리 폭발을 막기 위해서 내성 충격에 강한 소재뿐만 아니라 고형 배터리와 관련된 상용화 기술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 기업들 이제 앞으로 배출권과 관련된 거래 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특히 국경 탄소세 같은 게 도입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다양한 사업들이 매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많은 그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